뉴스를 깊이 있게, 세상을 현명하게. 김준일의 뉴스 공감. 우리 몸은 거의 줄곧 다소 완벽하게 조화로운 방식으로 작동하는 37.2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우주이다. 안녕하십니까. CPBC 가톨릭 평화방송에 만드는 오디오 매거진 김준일의 뉴스공감 에디터 김준일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과학작가 빌 브라이슨이 바디, 우리 몸 안내서를 펴내며 남긴 말로 시작해봤습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 몸은 수많은 세포들이 각자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해내며 운영되는 거의 완벽한 메커니즘의 운영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폭식을 하고 부주의하게 넘어져 다치고 잠을 더해자 피곤해져도 우리는 대체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빌 브라이스는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우리 몸은 단 한순간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말 그대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몸이 24시간 우리를 위해 일을 하는 동안 우리는 몸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또 해야 할까요? (10월 9일) 목요일 김준일의 뉴스공감 추석특집 채우다. 마지막을 장식할 이야기는 몸을 채우다입니다.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한 몸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몸에 대한 오해와 몸에 대한 정보, 몸을 위한 정보들, 오늘 시간 통해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평일 오후 6시 3분엔 김준일의 뉴스공감. 추석 연휴 우리 몸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 그리고 그 일들을 처리하느라 더 바빴던 우리 몸속 이야기, 남궁인 이대 목동병원 응급의료센터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그 귀하다는 응급의료센터 교수님을 또 이렇게 모시고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뭐 그동안 이제 뭐 의정 갈등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교수님. 네, 그동안 많이 바쁘고 응급실이란 데가 근데 워낙에 세상 만사를 다루다 보니까 예. 또 원래 안 바쁠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응급실에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전공의들이 이제 나갔다가 다시 복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전히 그래도 좀 응급의료센터가 좀 인기는 별로 없는 편이죠. 태어날 때부터 애초에 디자인이 3D예요. 아, 저희는 그래요? 주말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예. 그다음에 온전한 정신으로 오는 사람도 적고 혹은 이렇게 의식을 잃은 사람도 많이 오고 취객도 많이 오고 예. 그대로 다친 사람도 오고 하다 보니까 애초에 일 자체가 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것 이제 같아요. 예. 요즘같이 또 삶의 질을 어떻게 좀 워라밸을 워라밸 추구하는 그런 예. 분위기에서 저희같이 이제 워라밸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과가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몸 얘기 해보기 전에 저는 진짜 궁금한데 왜 응급의료센터 교수라고 계신지 다른 거 하실 수도 있잖아요, 사실. 예. 그 저는 예. 일단 인턴 이럴 때 이제 선배들 보잖아요. 예. 근데 모든 걸 해결해주는 응급학과 의사가 멋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어떤 분야에 가리지 않고 뭐 배 아파요, 머리 아파요, 열나요, 이거 뭐 부딪혔어요, 깨졌어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다 해결해주는 거예요. 그 무엇이든 해결해주는 만능 의사 같은 이미지가 좋았습니다. 그게 학문의 범위가 넓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 응급의학을 공부하기로 또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의사분들이 이렇게 교수님처럼 호기심이 많아서 응급의료센터에 많이 지원하기를 바라보면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책을 한 권 냈는데 몸, 내 안의 우주라는 제목의 책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몸을 지금 우주에 비교를 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고 왜 이 책을 쓰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20살 때부터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학을 전공으로 살고 있는데 공부하다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놨지?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해도 몸은 저를 위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자체가 하나의 완벽히 신의 섭리처럼 완성된 소우주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렇군요. 뭐 우리가 숨을 쉬는데 의식해서 숨을 쉬는 건 아니고 뭐 심장도 알아서 뛰고 뭐 위도 알아서 움직이고 폐도 알아서 뭐 하고 뭐 다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좀 기능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우리 몸의 이제 기능들이 유지를 하려면은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에너지원도 보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 이제 몸을 좀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알아서 잘 돌아가긴 하지만 근데 이게 관리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막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런 일들도 종종 있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 병원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병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은 대체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우리 몸이 이미 회복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 걸리면 사실 약 먹으면 일주일 안 먹으면 그 7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똑같이 낫는 거예요. 우리 몸이 실제로 의사가 진통제, 그냥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약만 주면은 받아서 쉬면은 우리 몸이 알아서 회복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발목을 삐어서 갔어요 했을 때 의사가 해준 일이 발목을 고정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럼 인대가 그 안에서 알아서 붙어요.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이 자연 치유력이 다 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면 아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응급실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상대방 환자분의 몸에 대해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발목은 예. 자연스럽게 붙게 되어 있으니까 고정하고 그렇게 쉬면 나아집니다. 이러면은 환자분들도 놀랄 만큼 자기 몸에 대해서 깨달으면 안 아파져요. 아 그렇구나. 아 감기구나. 예. 아 괜찮겠다. 쉬어야지. 이러면 괜찮아지세요. 예. 그래서 우리 몸을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우리 몸이 내 몸이 이미 소중하게 회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뭐 아주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올 초에 너무 과로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너무 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과로를 해가지고 목 디스크가 왔어요. 좀 심하게 와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분께서 이 목 디스크는 웬만하면 수술을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먹게 하고 스트레칭과 운동을 해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신전 운동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렇게 이제 몸을 이렇게 반대로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신전 운동을 하면서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뭐 일주일에 뭐 한 2-30km씩 뛰고 있는데 이거를 하니까 그냥 낫더라고요. 완전히 낫지는 않은데 아직도 약간의 디스크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꼭 약을 먹거나 무슨 수술을 하거나 그렇지 않아도 웬만하면은 이 회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이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거를. 예. 너무 정확한 실예를 지금 들어주신 겁니다. 예. 그래서 디스크가 생각보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낫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자연 치유가 있어요. 6개월에서 1년 걸리지만 예. 몸이 아픈 상태로 그대로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 육체예요. 제가 정확히 의정 갈등 이후에 저도 목 디스크가 터졌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아유. 제가 병원에 출근하느라 바빠서 병원 치료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흔한 MRI 찍을 시간이 없어서 예. 저도 그냥 증상을 보고 디스크구나 하고 저도 똑같이 이제 환자 환우회가 돼가지고 신전 운동하고 예. 달리기 그 정도 해왔는데 예. 더 열심히 하고 운동하니까 또 알아서 나아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텍스트에 써 있는 게 저는 글로 배웠잖아요. 예. 몸이 디스크도 나아진다. 에이 정말 디스크가 낫겠어 했는데 제 몸으로 실험해 봤더니 예. 정말 낫더라고요. 예, 뭐 환우회인지 신우회인지 저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어쨌든 이렇게 많은 얘기 실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추석 얘기도 하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추석 동안 이제 이게 휴식의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그동안 안 쓰던 장기들을 또 많이 쓰는 시간이 많이 먹잖아요. 일단 여러 가지 뭐 먹기도 하고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기관들이 좀 평소에 안 하던 과로를 하게 되고 뭐 일이 좀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단연컨대 소화기죠. 예. 그러니까 위, 장
간 이런 소화기들이 평소에 안 먹던 거 먹으니까 많이 고생을 하십니다. 이게 응급실에 있다 보면 아는데 명절 때 유독 이제 체하거나 설사한 사람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어요. 약 기름진 거 많이 기름진 거 먹고 평소에 안 먹던 양을 안 먹던 패턴대로 먹으니까 예. 사람이 탈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명절 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드셨냐고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저희가 대리만족 하기도 합니다. 아, 전 드셨어요? 맛있었겠다 하면서 이렇게 치료해드리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뭐 사실 많이 먹으면 어쩔 수 없이 탈이 나긴 하는데 이 몸이 어쨌든 탈이 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몸을 소화 기능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본적으로 소화기란 일단 우리가 먹은 모든 것들의 영양분을 완벽히 빨아들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입부터 항문까지가 6.5m 파이프라인인데 먹은 것들을 알아서 수분과 영양분으로 나눠서 예. 이 소화관이 모조리 빨아먹고 남은 거를 항문으로 똥으로 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먹었는데 디저트 정도 먹으면은 우리 몸이 디저트 정도는 봐주고 그냥 내보낼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우리 소화기는 그러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의 영양분까지 다 빨아내고 예. 남은 것들을 내보내는 게 우리 소화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살이 찔 수밖에 없네요. 아니 물론이죠. 그런데 저 이건 진짜 개인적인 궁금한 건데 어떤 분들 이제 소리 말하는 먹방 하시는 유튜버 분들 보면은 나는 체질적으로 이게 흡수가 잘 안 돼가지고 많이 먹을 수 있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은 흡수가 안 되진 않을 거고 예.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대사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우리 몸이 설계가 어떻게 칼로리를 소비하느냐가 예. 이 패턴도 다르고 뭐 열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른데 대사 자체 그리고 몸의 그 세팅값 자체가 다른 DNA 레벨에서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이 신기하지만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 분들은 옛날에 태어났으면은 굉장히 많은 눈총을 받았을 텐데 시대가 좋아서 요즘 태어나서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예. 저런 분들은 에너지 효율이 나빠서 예. 부모가 포기했겠다. 식량을 대기에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기근 일어나면은 예. 그냥 예.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저 사람이 에너지 10배 양을 먹어야지 사니까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의학적으로는 신기한 일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입에서부터 이제 항문까지 이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이 있고 식도가 있고 위가 있고 소장이 있고 대장이 있고 항문이 있고 뭐 이런 순서인가요?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예. 그러면은 뭐 다 설명해 주실 필요는 없는데 여기에서 좀 역할들이 어떤 게 좀 중요할 걸까요? 그 중에 가장 단연코 중요한 거는 일단 소장입니다. 소장이요? 네, 소장이 거의 유일하게 영양분을 빨아먹는 일을 해요. 나머지는 사실은 거의 통과나 소화를 돕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위가 사실 없어도 살아요. 사실 그 위암으로 절제하신 분들이 그냥 괜찮지 않아요?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이어트 하려고 일부러 자르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대장도 대장암 걸렸을 때 대장을 잘라내도 예. 사실 변이 약간 묽어질 뿐 대장도 거의 저장을 해요. 그리고 식도도 사실상 통과의 기능밖에 없습니다. 예. 식도암이 생길 경우 현실적으로 대체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소장은 에너지를 진짜로 흡수하는 곳이기 때문에 소장이 없어지면 이거는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소장이고 네. 그 다음이 간이에요. 간은 화학 공장인데 이 간의 화학식을 분석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나도 이걸 외우기가 어려운데 조물주가 어떻게 이걸 다 만들어놨지? 예. 이 화학식을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고 아름답게 우리 영양소들을 소화하게 창조해냈지? 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통 간 하면은 이제 이 알코올 해독 이걸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성분들을 해독하는 능력인데 거기에 그러면 화학 물질들이 간이 만들어내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물질을 재료를 가져다가 필요한 물질을 만들기도 하고 예. 영양분을 저장하기도 하고 우리가 사실 먹을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해요. 우리는 계속 세균도 먹고 박테리아도 먹고 바이러스도 먹고 별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을 다 먹는데 예. 걔네를 일단 해독합니다. 그리고 영양소도 이제 저장을 하고요. 그래서 간이 엄청나게 화학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중에 아주 일부가 술 깨는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술 깨는 걸로 유명하죠.
그러니까요. 네. 예. 아마 간은 억울해할 겁니다. 아,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지금 내가 탄수화물 대사도 하고 단백질 대사도 하고 지방도 이걸 내가 다 하고 있는데 예, 억울해할 거예요. 그럼 지방간이 이제 이제 술을 많이 먹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술을 많이 먹을 경우는 지방간이 나타나는데 지방간은 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이 탄수화물의 형태로 저장하지 않고 지방의 형태로 저장해요. 지방은 9칼로리고 예. 탄수화물은 4칼로리니까. 그래서 탄수화물을 이렇게 모아서 지방으로 만드는데 지방을 여기저기 이렇게 끼워 넣다 보니까 간 자체가 자기 조직 사이에 지방을 가져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내장 비만이라고 얘기하듯이 이런 데도 이제 막 이렇게 살이 찌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이 끼는데 간에까지 그게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합니다. 그래서 밥 많이 먹으면 지방간 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밥이 탄수화물이니까요. 예. 그리고 술 많이 먹어도 당연히 술을 먹으면 이제 뇌가 마비가 되고 우리가 밥을 많이 먹게 돼 있어요. 그럼 지방간 됩니다. 아, 근데 술만 드시는 분들도 가끔 있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깡소주 같은 거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지방간이 되겠던데? 이게 칼로리가 높진 않잖아요.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진짜로 알코올 중독이 돼서 술만 마시면은 술은 칼로리가 없어요. 칼로리가 높진 않죠. 네, 높지 않는 게 아니라 술만 마시면은 실제로 칼로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덩어리만 마시면. 네, 알코올 덩어리만 마시면. 그래서 진짜로 알코올 중독까지 가면은 빼빼 말라요, 사람이. 안주를 안 먹으면 빼빼 말라요. 예. 근데 술이랑 안주를 계속 집어 먹으면은 지방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약간 그 영양적으로 약간 다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안주를 안 먹으면서 술을 적당히 먹는 게 제일 좋겠네요. 안 먹는 게 가장 좋죠. 지금 의사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술 안 마셔야죠. 살면서 또 그런 즐거움까지 없으면은 제가 술을 권하는 건 아니지만은 적당히 도수 낮은 걸로 취하지 않게 즐겁게 드시면 되고 술과 함께 각종 영양소들을 같이 드셔줘야 합니다.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칼로리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콜라도 무슨 제로 콜라니 다 칼로리 다이어트 콜라니 막 이런 게 나오는 거고, 근데 우리가 조금 간과하는 게 열량만 보지 영양을 좀 안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음식이라는 게 칼로리도 있고 에너지원으로 써야 되지만 또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확히 맞죠. 예. 우리 사실 이게 칼로리 그러면 이게 얼마인지만 보잖아요. 칼로리는 에너지를 만드는 그 레벨입니다. 근데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이란 3대 영양소가 있는데 이 3대 영양소에 칼로리가 거의 다 존재해요. 나머지 영양소 이제 칼로리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 칼로리를 과학자들이 단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연소할 때, 그러니까 연소가 산소를 써서 얘를 영양분으로 만드는 에너지를 내는 걸 연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가 지방을 태운다고 하잖아요. 이게 정확히 연소입니다. 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탄수화물은 우리가 대사를 했을 때 4kcal 만들어지고 단백질은 4, 지방은 9. 이 단위 자체를 우리가 칼로리라고 하는 거고 예. 이걸 이제 세포로 가져가서 ATP를 만드는 건데, 근데 칼로리만 표시하면은 이게 탄단지 중에 어떤 게 얼만큼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지방이죠. 탄단지라고 하죠. 탄단지라고 하죠. 근데 같은 열량을 지방 100%만 먹고 탄수화물 100%만 먹고 이러면은 안 좋겠죠. 균형 있게 먹어야겠죠. 그러니까 근데 가끔가다 예전에 갑자기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황제 다이어트 해가지고 고기만 먹어가지고 탄수화물 섭취 안 해가지고 살 뺀다. 막 옛날에 막 다양한 다이어트가 존재했어요. 그게 별로 안 좋은 건가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균형 있게 먹어야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황제 다이어트, 그리고 황제 다이어트의 연장이 고지저탄, 저탄고지예요. 예.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안 먹고 지방만 먹으면 우리 탄수화물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으로 합성돼서 우리 몸에 쌓이거든요. 예. 근데 지방만 먹으면 우리가 지방 대사를 해버려요. 몸 자체가. 그래서 케토시스를 해서 우리 지방을 영양소로 쓰기 위해 지방을 분해해버립니다. 그래서 살이 빠져요. 그렇군요. 이게 원리인데 사실 살이 실제로 빠지긴 합니다. 이게 화학적으로 이걸 이용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예. 단백질은 대사가 따로 되니까 단백질은 사실은 좀처럼 살이 찌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 많이 먹고 이런 얘기들 몸을 구성하니까 많이 먹고 이야기를 하는데
균형 있게 먹지 않고 그렇게 황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좋은가라는 거는 아직도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별 희한한 다이어트, 뭐 레몬만 먹어서 살을 뺐다느니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양소를 불규칙하게 한 종류만 먹으면은 이론상 살이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건강에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먹었던 과일과 채소들과 비교해서 요즘 먹는 것들이 상태가 더 좀 안 좋아지고 있다. 영양소가 좀 더 적어지고 있다. 뭐 이런 연구가 있다라는데 이게 사실인 건가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 같은 게 그 1950년대에 우리가 식탁에 올랐던 식품과 지금은 기본적으로 축산 자체도 기계적이고 그다음에 유전자도 개량이 돼 있어요. 예. 그다음에 농사도 더 공장형으로 이렇게 크게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성장이 빠른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생장이 빠른 동식물은 애초에 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다 보면 영양이 떨어지는 거는 그때에 비해서 어찌 보면은 인류 문명의 진보상 당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은 그런 것도 이제 또 어느 정도 이제 분석이 되고 있으니 그런 것도 관리의 차원에서 또 우리가 운동도 하고 또 다양한 것들을 섭취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엔 좀 스트레스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 추석 때 예전에 이제 추석이란 무엇인가라는 칼럼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김영민 교수님 지인입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예, 김영민 교수님이 쓰셨던 그 칼럼. 예, 묻지 마라. 결혼했는지 묻지 마라. 뭐 왜 취업 안 했는지 묻지 마라. 애인은 있는지 묻지 마라. 이게 다 스트레스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거든요. 꽤 오래전에 나왔던 건데 명절 때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사실 쉬어서 좋은 분들도 있지만 스트레스는 왜 오는 것이며 이거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저도 이제 제가 만 나이로 42세입니다. 근데 아직 제가 결혼을 안 해서 저도 이제 명절 때 가서 이제 저희 그 삼촌 저희 그 집안 어른들이 그 지폐 하나를 꺼내놓고 이제 물어보세요. 요새 이게 유행이더라고요. 결혼 언제 하니가 시가 5만 원입니다. 아, 그러니까 돈을 내야지만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리 내요. 미리 손에 들고 질문하십니다. 그럼 이제 저는 이제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겠죠. 사실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평상시 상태랑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상태랑은 각성의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빨리 피하든지 혹은 빨리 맞서 싸우던지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게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주게 마련입니다. 그럼 이제 몸이 과부하가 걸리고 정신이 각성되고 그다음에 뭔가 이제 그 도망칠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게 만성화되면은 이제 몸도 버티지 못하거나 다른 부작용이 온다라고 우리가 의학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듣기로는 이해를 하면은 적당한 스트레스는 관리하기에 따라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퍼포먼스를 내는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물론이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어야만 사람은 결과물을 내거나 각성해서 집중해서 일을 하거나 우리 어떤 드라마만 봐도 집중하는 것도 사실상 스트레스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걸 지금 각성하는 호르몬 자체가 나오는 거니까요. 기전 자체가 말하자면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즐기거나 뭔가를 우리가 집중해서 성과를 쌓을 때가 다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일종의 어떤 좋은 스트레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나쁜 어떤 부정적인 걸 듣고도 우리가 해결하려고 극복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제 반복된 그 과중한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우리 식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면은 그리 현대에선 이런 게 많을 텐데 당연히 안 좋겠죠. 스트레스가 예전보다 현대 사회로 올수록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과 그 강도가 좀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사회가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도 많고 계속 우리가 뭔가 지시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리고 옛날보다 아는 사람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인터넷으로 우리가 연결이 또 빠르다 보니까 그거에 대체해야 되고 뭐 여러모로 스트레스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응급의학과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시는 분은 많지는 않죠. 대단히 많습니다. 아, 많아요?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희가 100명이 오신다고 하면은 몸 자체에 특별한 이상이 없이 정신적인 과중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시는 분이 적어도 20-30%는 될 겁니다. 아, 그 정도로? 네. 가령 과호흡이라든지 혹은 뭐 극단적 선택을 했다든지 혹은 이게 스트레스 받은 사람이 머리도 아프고 혈압도 오르고 가슴도 답답해요.
그래서 이런 호소에서 오셨는데 예. 잘 보면은 이 장기의 문제, 머리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렇게 드라마 이제 일일 드라마 같은 게 보면은 내가 너를 우리 집안에 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이제 쓰여지시잖아요. 뭐 이런 것도 일종의 스트레스 같은 건가요, 그러면? 정확합니다. 예. 정신과학에서 그걸 다 우리 인간에게 있으니까 그런 걸 다 만들어 놨고요. 예. 진짜 뒷목을 잡고 쓰러져서 전혀 뭐 거동 못하고 이렇게 반응 없는 상태로 빠지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저 이제 병원에 있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많잖아요. 예. 그럼 그런 유가족 분들, 장례 치르다가 실신하신 분들, 그다음에 저희가 또 입시가 과열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적 안 나왔다고 좌절한 학생들, 이런 정신적 충격들이 예.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뭐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거 했는데 배우자 사망을 스트레스를 100으로 놓으면은 이사가 한 50 정도 된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별이랑 이혼이 예. 이혼이 거의 비슷하다고 하죠. 아, 그래요? 예. 근데 사실 스트레스가 우리가 딱 수치로 정할 수는 없어요. 피검사로 스트레스 수치가 100입니다, 50입니다 이럴 수는 없지만 예. 병원 가면 근데 만병이 다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또 할 수밖에 없는 게 스트레스는 정량적으로 개선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육체에 영향도 주고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사람이 많이 아프게 돼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뇌는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밖에 못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멀티가 되는 분들 많이 있지 않나요? 물론 이제 그 생각을 했다 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온오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멀티입니다. 그러니까 병렬적으로 생각하는 게 거의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한 번에 아무 생각도 안 할 수도 없어요. 무슨 생각이건 하고 있게 됩니다. 예. 아, 멍을 때려야지라는 생각조차 생각이니까요. 그래서 그 한 가지 생각을 평온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이 좋다 이런 네. 것들도 거기서 연장선입니다. 아, 그럼 멍 때리면은 좀 좋은 건가요? 예를 들면? 아무 스트레스 없이 예. 네, 멍 때릴 수 있는 것도 전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캠핑 가서 이게 캠프파이어 하면서 불멍이라고 하죠.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도 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돼요. 물론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의 생각만 할 수 있는데 그 하나의 생각이 직장 상사에게 혼난 얘기, 네. 뭐 악플 달린 생각, 뭐 어디 뭐 누가 뭐 상처 준 말 예.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군요. 이런 단 한 가지 생각,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이제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예.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런 거를 떨쳐 보내고 평정 상태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 뭐가 됐든 하여간 명상이든 뭐가 됐든 하나의 생각으로 조금 스트레스 지수를 낮춰라. 또 우리 피디님이 저를 굉장히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제가 요즘 굉장히 힘든데 뭐 좀 그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네요. 잠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충분한 잠을 잘 자야죠. 너무너무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 생각보다 우리는 자고 있을 때 우리 뇌가 같이 완전히 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고 있는 사람한테 아무 소리나 하면 안 일어나는데 예. 이름 부르면 일어나죠. 그럴 때가 예, 있죠. 예, 예. 예. 저기 뭐 그 자고 있는데 김준희 씨 이러면 우리 깹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뇌가 막상 깨서 무슨 일이든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이게 뭐 수면도 렘 수면이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깊이 다 잠드는 단계도 있고. 예. 정확합니다. 그래서 뇌를 우리는 일부분 깨워놔요. 그러다 보니까 이 뇌가 우리가 고민을 하다 보면 꿈이 그 고민이 나오거든요. 그게 우리가 자고 있어도 뇌는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우리 뇌가 어차피 깨어 있으니까 평온한 상태에서 스트레스 없이 조용하고 어두운 공간에서 편안한 그 육체적 상태에서 푹 잠들면은 그게 수면의 질인 거죠. 우리 뇌는 깨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수면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거의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추석 연휴가 끝이 나고 일상화로 돌아가기 위해서 몸의 시계를 맞춰야 되는데 어떤 팁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추석 때 아주 잘 쉬셨잖아요. 마시는 거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우리가 일상을 잘 보내고 건강하게 육체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잘 자고 건강한 거 잘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과
좋은 관계, 좋은 시간을 가지자. 이 정도입니다. 네. 이게 그냥 법칙이에요. 여기서 어긋나게 되면은 이제 조금씩 육체나 정신의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상식선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자. 그게 저속노화다. 그게 최선의 어떤 영양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역시 평범함에서 진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궁인 이대 목동병원 응급센터 교수와 함께 우리 몸의 깊은 곳까지 두루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악동 뮤지션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 발다리가 앞뒤로 막 움직이는 게 숨 크게 들이쉬면 갈비뼈 모양이 드러나는 것도 내쉬면 앞 사람이 인상 탁 쓰며 코를 쥐어 막는 것도 놀라워 Amazing. 어릴 때 내봐도 정보니 완전 꼬맹이 위하고 찍은 픽처를 보니 아닌가 싶은 꼴리 뭐 맞고 이렇게 훌쩍 컸나 보냐 우리 엄마 아빠 사랑 먹고 이리 잘 컸나 보다. 그 수많은 생물 중에 인간이라서 참 다행이야. 장난감으로 태어났다면 혼자 움직이지도 못할 텐데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러고 보니 내 심장은 어떻게 bounce 뚜뚜루뚜뚜뚜뚜 bounce.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 발다리가 앞뒤로 막 움직이는 게 숨 크게 들이쉬면 갈비뼈 모양이 드러나는 안티에이징부터 저속노화, 건강한 노년의 삶에서 영생까지 잘 살고 오래 살고 젊게 살고 싶은 바람이 현대의학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속가능한 건강과 몸에 관한 이야기 이현숙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생명과학부 교수시면은 이게 전공을 어떤 거를 하신 건가요, 교수님은?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제 뭐 의사들한테서 이제 생로병사에 특히 병 예. 걸리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만나고 상담하고 하잖아요. 예. 우리는 그 왜 늙을지, 왜 병들지, 왜 죽을지 이것에 대해서 메커니즘, 그러니까 이제 기작을 연구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분자생물학이에요. 그래서 기초 과학인데 이제 이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제 그 원리 그거를 탐구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왜 그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좀 여쭤봐요. 제가 사실은 그 네, 교수님이 쓰신 책을 네, 읽어봤어요. 네, 왜 늙을까, 왜 병들까, 왜 네, 죽을까. 그래서 그 책에는 좀 써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했어요. 예. 어렸을 때부터 의사 말고 과학자. 뭐 요새는 좀 드물게 들리겠지만 예전에는 그게 훨씬 더 왠지 그 멋지고 이래서 어렸을 때.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제 물리학도 그 생물을 공부할 수가 있고요. 화학도 생물을 공부하고 요새는 또 AI 나왔으니까 수학도 생물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잠자리 잠고 이런 거는 관심이 없었지만 왜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사춘기 때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원리를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던 중에 실제로 이제 뭐 방송에서 저기 당시 우리나라에는 유전공학이라는 게 오지도 않았고 분자생물학이 오지도 않았었을 때 앞으로 유전공학의 시대가 열린다고 그 3일 내내 다큐멘터리를 한 게 있었는데 그걸 보고 뭐 90년대 초반이었나요? 그러니까 80년대죠. 80년대? 예,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었을 때. 진짜 아무것도 없었을 때네요. 그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더 매료되더라고요. 저거다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공부를 하게 됐고요. 지금 보니까 그 방송에 제가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 물리학자, 화학자, 수학자, 뭐 심지어는 컴퓨터 생물학자, 뭐 전기공학부, 기계공학부에서도 모두 다 소위 바이오 연구하려고 하죠. 예. 아마 인류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다면 도대체 왜 태어나고 어떻게 저기 늙고 왜 병들고 왜
죽는지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을 겁니다. 예. 그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일반인들도 있지만은 네. 정치 지도자들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에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베이징에서 열린 네, 이제 예. 전승절 행사에서 네, 예. 이제 북중러가 한 자리에 모였는데 네, 예. 시진핑 네.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걸어가면서 얘기했던 네. 게 굉장히 화제였어요. 예, 야 얼마나 뭐 더 살 수 있어, 네, 뭐냐 생명공학의 발달로 더 살 수 있대, 뭐 이런 얘기를 그 두 지도자가 나이든 지도자들이 네, 했어요. 예, 어떻게 예. 보셨어요 그거는? 그게요. 그 제가 사실 저기 그걸 보고 저는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저들이 저럴 줄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게 모니터가 돼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예.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나이 들기 전에는 저는 60살까지 깔끔하게 살다가 예. 아주 그냥 그 임팩트 있게 살다가 죽으리라라고 17살 때 그 일기장에 쓴 적이 있었는데, 나이 들면서 점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 아 그래도 건강에 좀 오래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건 자연적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뭐 그 소위 이제 염색체 말단 DNA 끝에 텔로미어 연구를 하고 DNA가 어떻게 손상되고 이런, 이게 생로병사의 가장 기저에 있는 걸 연구를 하다가 2010년이 되기 전이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무슨 뭐 과학 뭐 저기 과학의 날 며칠 뭐 유엔이 정한 과학의 해 뭐 이런 걸 하면서는 그 당시 동아일보에 이 과학자 일군한테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학회에서 릴레이 컬럼을 쓰게 했었을 때, 제가 효모에서 일어나는 텔로머레이즈 이야기를 썼거든요. 너무 기초과학적인 건데 그 컬럼을 보고 제일 먼저 그 연락을 한 데는 부자학회, 뭐 예를 들어 전경련, 상공회의소 이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는 진짜 젊은 교수였는데 예. 깜짝 놀랐어요. 그 칼럼을 쓰셨는데 그 칼럼을 보고 예. 대한민국 재벌들한테 연락이 온 거군요. 예, 쉽게 그렇죠. 얘기하니까. 뭐냐면 예. 그 노화를 멈출 수 있어라는 생각을 그들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도 보면은 이제 그 노화 장수 이런 거 연구한다고 천문학적인 돈을 대겠다고 작정한 사람들 보세요. 뭐 세르게이 브린, 그다음에 브라이언 존슨, 뭐 이렇게 뭐 그다음에 그 온갖 그 소위 빅테크의 그 총아들 그리고 엄청난 부자들 있잖아요. 이들이 돈을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저는 푸틴과 시진핑이 나눴다는 대화에 사람들이 놀랬던 걸 이미 사실은 15년 전, 뭐 20년 전 오히려 가까이 때 경험을 이미 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정도 부자거나 그 정도 권력이 있으면은 좀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해요. 그거를 제가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뭐냐면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그 다음에도 뭐 예를 들어 뭐 저한테 왜 이렇게 관심이 많냐, 제가 하는 연구가 사실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설명하기가 되게 힘든 건데, 제가 솔직히 책 읽는데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왜 그렇게 그 좋아할까? 그리고 텔로미어라는 단어는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그거 이제 우리나라에선 누구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면은 제가 아마도 이제 최초의 텔로미어라는 단어를 이제 대중화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 강연을 하다가 그다음에 뭐 하면서, 그런데 그걸 다 알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 다 관심이 있어서인데요. 사실은 제가 보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할 일이 너무 많다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겠다라는 욕망이, 지금 가기엔 내가 할 일이 너무 아깝다. 근데 과학적으로 가능할지도 몰라. 가능하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언급했던 주제들 하나씩 여쭤볼게요. 근데 요즘에 되게 유행하는 얘기가 이제 단어가 안티에이징. 뭐 쉽게 얘기하면은 늙는 거를 뭐 저항하는 거, 반대로 영노화, 저속 노화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안티에이징이라는 게 실체가 있는 건지,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실체가 있다면 안티에이징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안티에이징은 사실은 이제 거스르는 거잖아요. 안티니까. 안티는 거스르는 거죠. 얼마 전까지는 사실은 사람들은 그런 걸 막 추구하지만, 저는 과학적으로 이 시간이 한 방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세포는 계속해서 분열할수록 노화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노화를 늦출 수는 있어도 역으로 역노화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한 10년 전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사실은
데이터로는 되게 통계적으로는 적지만 예를 들어 젊은 사람의 피를 계속해서 혈장을 수혈을 했던 뭐 브라이언 존슨 같은 사람이 60의 나이가 아니라 30세처럼 보인다던가 이런 일이 그건 영노화죠 진짜로. 예. 그래서 좀 놀랬는데 그때 보니까 소위 환경이나 여러 가지에 반응하는 게 이제 DNA 상에 그냥 이 염기 서열이 아니라 그 소위 후성 유전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DNA 구조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 변화를 일으키는 것들에서는 적어도 노화의 멈춤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의 시간을 거꾸로 간다 해서 아기가 되진 않아요. 예. 근데 성인의 몸에서 더 이상 나이 들지 않거나 적어도 건강한 상태에 균형 잡힌 거로는 예. 돌린 뇌들이 놀랍게도 사실은 존재하거든요. 예. 벤자민 프랭클린은 아니고 벤자민 버튼인 것 같아요. 예. 벤자민 프랭클린은 뭐 정치인이고 예. 그래서 그 안티에이징이 가능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죠. 예. 그렇군요. 예, 어쨌든 이제 노화는 이제 시간의 흐름과 함께 세포 분열 그리고 세포의 뭐 사멸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속도를 늦추거나 좀 극단적으로는 잠시 멈추는 정도까지는 거는 가능하다. 예, 가능한 예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거예요. 사실은 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런 교수님이 말씀하신 정도의 안티에이징, 그 사례로 든 안티에이징은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거의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점점 이 그 안티에이징이나 이렇게 노화에 관심이 아까도 우리가 언급했지만 부자들의 전유물처럼 되는 게 조금 안타깝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전체 보편화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같으면은 국민건강보험의 비용을 낮춘다던가 비용 그 질병의 발생률을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논의나 그 과학적인 그 발전 이런 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계속 늘어나죠. 그래서 예전에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의 이제 국민의 중위값이라고 하죠. 정확하게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 1980년 정도에는 한 21세 이 정도 됐고 1990년에는 27세 됐는데 지금은 이제 45세가 넘었거든요.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노화하고 고령화도 되고 있고 평균 수명도 뭐 82세 정도 되면은 이것도 일종의 안티에이징 아닌가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는? 지금 아주 그 대다수의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중위권의 경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기대 수명이 훨씬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의료 혜택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 환경의 혜택이 굉장히 부족한 그 보면은 똑같은 나이인데도 외모부터가 되게 나이 들어 있고 실제 수명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평균값이 가져오는 그 소외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거를 보면 진짜 의료의 혜택 그리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뭐 영양이라던가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수명을 특히 건강 수명을 결정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어쨌든 관리를 받으니까 뭐 040, 050도 나오고 지금 뭐 전체적으로 젊게 사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전에 좀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죠. 그 교수님께서 얘기한 텔로미어 이게 뭔가요? 저도 이제 주워 들은 거는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 노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건 텔로미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생체 시계인데 DNA예요. DNA 맨 끝자락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세포가 계속 시간이 가면서 많이 분열한다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의 장, 뭐 면역 세포, 머리카락 이런 거 보면은 계속 분열을 해요. 그러니까 특히 장 같은 데는 이제 뭐 이 음식물이 들어와가지고 긁으면 상처가 내니까 또 이제 다시 분열하고. 면역 세포는 뭐 바깥에서 항원, 바이러스, 세균 뭐라도 들어오면은 그때마다 분열을 해야 됩니다. 그럼 분열을 하는 횟수라는 거는 얼마나 DNA가 복제됐느냐인데요. DNA 복제할 때마다 이 사람 세포처럼 이 진핵 생물은 이 말단 끝이 짧아지도록 돼 있어요. 그 분자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명이 결정돼 있다라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러니까 이제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DNA에 내 수명이 어느 정도는 결정돼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이 변이가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똑같은 속도로 똑같이 짧아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텔로미어의 끝이 짧아진다는 걸 옛날부터 알았고 이 세포 분열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를 이제 발견을 하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텔로미어가 주 원인이구나라고 알았죠. 그래서 생체 시계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다쳐가지고 염증이 많이 생긴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것도 이 텔로미어에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또 염증 신호를 내고 대사 이상도 생기고 이렇게 다 연동돼 있어서 가만히 보면 노화 현상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예. 모든 다양한 현상의 그럼 기저 메커니즘이 뭐냐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물어봤을 때 몇 가지를 뽑는데 빠지지 않는 것은 텔로미어입니다. 그러니까 텔로미어의 구조의 항상성. 예. 그냥 절대적 길이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건강하다라는 예. 거는 사실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라는 이제 징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은 전공자니까 그러시지만 우리가 살면서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데 집값도 신경 써야 되고 맞아요. 애도 신경 써야 되고 와이프도 뭐 배우자도 신경 써야 되는데 우리가 텔로미어까지 신경 써야 되나 약간 이 생각이 들기는 해요. 텔로미어를 그러면 어쨌든 쉽게 이거가 짧아지지 않게 관리를 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건가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뭐 다른 거를 쳐다볼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사람한테는 막 그 효모나 생쥐 마우스처럼 실험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역학조사 같은 것들의 데이터를 보면 가만 보면은 이제 사실은 명상을 하고 소식을 하고 끊임없이 운동을 적절하게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길어요. 그건 데이터가 존재해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저의 텔로미어와 생쥐나 아니면은 뭐 강아지의 텔로미어의 길이를 비교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종간 같은 종에서 비교를 해보자면 그렇고 그다음에 소위 이제 100세 그 마을 이런 데 가면 그 사람들의 텔로미어는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보다 전반적으로 길이가 유지돼 있어요. 그러니까 텔로미어 길이하고 연관성을 얘기했는데 제가 좀 이제 성질이 급하니까 빨리 말씀드리자면 절대적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텔로미어가 이제 고리를 만들어서 자신을 보호하는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 혹은 이제 DNA가 복제할 때마다 생기는 어떤 이제 네가닥 DNA 구조 있거든요. 그거의 동적인 균형 잡는 게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거기에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역학 데이터로 추론해 보건대는 건강한 삶이라고 얘기한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못 지키는 소식, 뭐 그 섭식 생활에서의 균형, 그다음에 영양 상태, 그리고 운동, 명상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후성 유전학적으로 DNA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직접적으로 이거 검증하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그거를 이제 유전자를 비교를 해보니까 그런 거를 하는 분들이 건강 항상성이 좀 더 있다. 텔로미어에. 그래서 사실 마우스에서 그런 실험들을 했어요. 생쥐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아주 그냥 뭐 정의돼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거기서의 데이터를 보면은 연관은 확실히 있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건강한 텔로미어를 유지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영양제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항산화 물질이라고 일컬어지는 뭐 와인에 있는 레스베라트롤, 뭐 글루타치온, 뭐 NAC, 뭐 NMN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요새 보면 저보다 더 잘 아셔가지고 잘 드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항산화 물질, 항산화 그렇죠. 이제 뭐 항산화 효소처럼 그런 것들을 이제 외부에서 더 추가로 섭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활성산소가 있으면 몸이 활성산소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노화가 되니까 그거를 반대로 이제 항산화를 한다라는 건데 뭐 운동을 너무 많이 해도 활성산소가 생긴다. 그래서 적당히 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게 그 항상성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1800년부터 나왔던 얘기인 건데 그 내부에서의 어떤 동적인 그 다이나믹스, 그 동적인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니까 과하면 또 그런 거죠. 중용의 도를 지켜라. 동양의 철학처럼 너무 과하지 않고. 네, 맞아요. 정확하게 그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더라고요. 그렇군요. 제가 궁금한 게 어쨌든 이 유전학 쪽 전혀 생명공학을 연구하시니까 인간의 수명이 그러면은 어디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예측도 하고 그러잖아요. 교수님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현재 나온 여러 가지 전막으로는 사실은 이제 저처럼 분자생물학자가 세포 보고 이거는 뭐 올해 태어난 애는 150세까지 살 거야 이런 말은 그 추론이 가능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이 과학의 발전 속도나
아니면 이제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집어넣어서 예. 아주 단순하게 계산하면은 제가 아는 바로는 145세, 150세까지는 과학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예. 관리가 잘 되면은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이게 이 전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하셨자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잘하고 있다가 어느 날 폭삭 망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일이 깨지는 거죠. 정신적 스트레스로 활성산소 나오고 텔로미어 DNA 공격하고 염증 생기면 그리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전망일 뿐이지만 아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 쿵우팬터 애니메이션 쿵우팬터가 생각이 나는데 거기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너 피스. 마음의 평화. 맞네요. 예. 이너 피스 맞네요.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이렇게 또 적당한 영양소 섭취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건강한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부자의 전유물이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의 그 과학의 발견이 그들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 혹은 이제 다 같이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거를 고민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은 사실은 보편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아주 잘 암호화하고 잘 써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편화된 아주 싼 진단을 개발할 수 있는 건 AI가 거기서 한몫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할 수 있게 되면은 좀 더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다만 이제 그거에 이제 필요한 데이터를 모으고 과학적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긴 하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전에도 재벌들한테 연락이 많이 갔는데 앞으로도 저기 이제 최고 권력자와 재벌들한테 계속 교수님한테 연락이 가지 않을까. 정말로 이렇게 관심이 가고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오시고 흥미롭게 이 얘기 좀 더 나눠보고 싶네요. 지금까지 이현숙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일의 뉴스공감 추석 특집 채우다. 오늘까지 4번의 시간을 채워봤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를 통해 비울 건 비우고 채울 건 채우는 재충전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특집을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추석 내내 있었던 현안과 이슈들 여론조사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라디오로 발행하는 김준일의 뉴스공감은 방송이 끝난 후에도 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CPBC 라디오를 검색해서 청취자분들의 많은 구독, 시청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6시 3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